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안 해. 이게 사권에 아주 뿌리를 뽑네. 제14편 일본군과 맞선 동학농민군. 이 일본 놈 때문에 망해버렸다니까. 차라리 관군하고 하면 관군은 그래도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꼭 그 누구요? 고종황제는 또 왜 일본 놈들을 끌어들여. 제 131장 청일전쟁인데 일본 승리. 러일 전쟁도 일본 승리. 그냥 뭐든지 전쟁만 하면 일본 승리야. 132장 제3차 봉기 사발통문 총궐기하라. 133전 전봉준 김계남의 갈등 연합농민군. 갈등이 일어나요. 134장 북접의 비협조로 공주성 진입이 지연되고 있어요. 북접이 누구? 손병인애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북접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같이 가죠. 135장 우금치 고개를 향하여 돌격 앞으로. 136장 공주 공산성 영원사에서 경호선사가 기도를 하더라. 137장 간촉사 은진미력 앞에서 또 기도를 하더라. 138장 민족의 위대양 영웅 전봉준이다. 오케이. 제12편 가보 동학농민혁명 발바. 제 111장은 나는 끄트머리에 합류하겠다. 몇 장으로 끝나? 480장으로 끝나요. 이 서간은 경호가 동학농민이 발발하기 전 전봉준 장군에게 보낸 서간으로, 전봉준은 사촌지간인 매우 가까운 지인으로 전병삼이라는 집사가 서간을 실어나르고 있었다. 사실은 전병삼이가 아니고 소설이라 그렇게 썼을 뿐이에요. 전병근이에요. 그러니까 병자 돌림이야. 병자 돌림. 근데 전병삼이가 진짜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전병삼이가 놀라운 일이죠. 전병삼이가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전봉준 장군 동상 그 제막식을 갔는데 거기 축사로 나와서 어떤 분이 천안저씨 중앙정치회 본 대표로나 나발이라나 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자기 이름이 전병삼이래. 뭐야, 진짜 전병삼이 있네. 나중에 내가 전병근을 아니하니까 전병근을 안다는 거예요. 이분이 호적을 만들어줬대요. 자기가 전병근이 죽기 전에 그 호적을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전병근이가 그 경호선사 서간문을 비롯하여 어떤 서간문은 안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일단은 경호선사 서간문 13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분이 그 탄안전시에서 뭐 이렇게 집사였었나 봐요. 잭사.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전시라고 호적을 떳떳하게 만들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애들을 위해서라도 호적이라도 만들어주자 해서 이 전병삼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나는 전병삼이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한 거라니까. 그래서 전병삼이라는 분이 이거를 실어달랐어. 그러니까 그분이 호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호는 전봉준 장군과 서로 같이 있다가 이별을 하였는데 지금 머무르는 이것은 이름을 밝혀줘야겠지만 아주 외딴 곳이야. 왜? 밝히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하고 전봉준 장군하고 주고받은 서관문들은 약간 뭐가 있어요. 트릭이 있으면서 암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신기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뭐 쟁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암간의 폐기물을 쓸어버려라. 이거는 전봉준과 경호만이 아는 그 암호지요. 쟁기가 뭐고 쟁기가 농문이지 뭐야. 에? 그래서 일단 곳인데 이것도 전봉준이 이제 마련해준 이제 그런 곳에가 경호사가 숨어 있었어요. 전봉준과 주고받는 모든 서간은 대체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다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봉준 장군 아들 이름이 뭐야? 전용현이거든요. 그 전용현을 뭐라고 하냐면 삼이서라고 써놨어요. 삼이서.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들에게 받은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경호선사가 그들에게 보낸 거를 이 전병근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그 벽송 상목스님한테 죽기 전에 그래도 스님이 가장 안전하다. 왜냐면은 이 경호선사 건데 경호선사가 스님이니까 그래도 스님이 가장 안전하니까 스님이 가지고 계셔라 해서 그 서간문 13편을 넘겨갖고 그분이 그걸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근데 사실은 또 이 벽송 상목스님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대요. 그냥 경호선사 서간문이고 그냥
글씨라는 것만 알고 그걸 액자를 만들었고 전시를 했던 거지. 근데 내가 보니까 전병근이도 몰랐던 것 같아. 전병근이도 사실은 저거를 어렵죠. 저거가 뭐냐면은 그 초서예요, 초서. 그래서 저도 제가 몇 개 아는 게 없어서 그 연세 많으신 어떤 스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 스님이 해주신 걸 나는 다 내가, 그러니까 내 촉각이죠. 내가 촉으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해가지고, 진짜로 엄청난 노력 끝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찾아가면서 연결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6개월 걸렸어요. 힘든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경화선사와 전봉준의 관계는 서로가 비밀로 보완이 돼가지고, 몰라요. 아주 가까운 지인 외에는 몰랐죠.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경화선사는 세간의 눈에 잘 때는 승려이기 때문에 그 승려의 신분인 관계로 드러나면 안 되잖아. 이 들어관계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 은밀히 진행되었다. 서간도 최측근의 전령사만 통해가지고 은밀히 전해졌고 전봉준이 읽고 난 서간은 다시 전집사, 아까 말했죠. 전병삼이에게 따로 보관되어 왔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전병근이에요. 전병근. 경화선사는 전봉준과 이별로. 이거 시예요. 아니 그 서간문이에요. 심신은 취한 듯 이런 듯 취한 듯하다. 야, 이 경화선사가 썼어요. 심신은 이른 듯 취한 듯하다. 무엇이? 피곤이 극에 달해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됐더라. 이런 얘기죠. 넌 변으라 심신이 매우 허약하여 병중에 있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은신하고 있는 장소로 보아진다. 그것은 경화선사는 행사에서 나녀와 처음 동석을 한 게 아니고 1879년 대도로 정치하고 천장암으로 보임하고 있을 때에 대낮에 무침밖에 없는데 어떤 문둥이가 천장암으로 뛰어들어요. 밥 달라고. 배가 고파요 이래가면서 그냥 이 팔뚝을 덜덜 떨으니까 경화선사가 불쌍해서 밥을 챙겨줬어요. 밀양각시는 펄펄 뛰죠. 근데 경화선사가 그거를 그 원성문 경화선사 했던 방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밥을 주고 그냥 코 닦아주고 눈 닦아주고 그냥 피고름 빨아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말려가지고 이미 문승 여인과 동숙한테서 피부병을 얻어 매우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숙은 안 했어요. 사실은 동숙은 안 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는 천장암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대중이 많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방이 좁아 없어. 동숙할 만한 방이 없어. 그랬는데 어찌됐건 잠깐 스쳐간 인연으로라도 경화선사는 그 피부병을 옮게 되죠. 그때도 말했지만 문둥병이 아니라 다행이지. 별후 심신여 설여 실려취 이거 별후 심신 이별한 후에 몸과 마음이 근데 여기 신을 갖다가 이거 썼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몸의 정신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마음의 정신이 심신이야. 경화선사 때문에 미쳐. 보통 우리는 심신이 피곤하다고 하는데 경화선사는 지금 내 몸이 피곤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정신세계가 피곤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심신여실 여취하니 매망서천 영월하고 이것은 사실은 여기서 그 이별은 이 전봉준이 아니에요. 이 전봉준하고 이별한 거는 이제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하고 난 뒤죠. 이거는 그 누가 이거를 안내를 했냐면은 이거는 그 묘향산이에요. 묘향산이고 영호당 박한영이 이거를 안내를 한 거예요. 왜냐? 처음에 내가 이걸 접했을 때는 이 경화선사가 전봉준 장군이 해준 그거에 가서 그 치료를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뭐라 그래요? 비응이 돼서 뭐냐 그래 어쨌다 빙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이거를 정말로 많이 이 서간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저 심신이라고 쓴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매양 서천 하늘을 서천에 있는 봉오리죠. 저게 봉오리의 달을 맨날 바라봐 숨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쫓김 경화선사가 첫 번째 쫓김이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항상 영호당 박한영이 옆에 있었어요. 그때도 말했죠. 영호당 박한영은 경화선사와 인연이 있는 게 같은 고향이에요. 전주.
본고사 출신이야. 그리고 또 같이 허주덕진처럼. 그래서 잘 알고 또 그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고 가장 많이 원한 사람은 영호당 박한영이에요. 경허선사를 극진히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부처가 되고 싶었어요. 꼭 깨닫고 싶었죠. 그래서 경허선사를 극진히 모시고 또 모시고 마지막 삼수합상 가실 때까지 경허선사를 모시는데 영호당 박한영은 깨치지 못해요. 그 대신 학자로서는 엄청나게 그 대석학이죠. 대석학이고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인가?도 했고 가방끈이 무지하게 길어요. 아는 게 너무 많고 책도 많이 펴내요. 석전이죠. 석전. 영호당 박한영 석전 박한영인데 그 석전도 한문으로 보면은 돌석에다가 밭전자야. 어쨌든 경허선사가 석전도 지어졌고 영호당도 경허선사가 지어진 걸로 생각이 드는 그 호예요. 근데 어쨌든 무척 부처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차근차근 내가 가르쳐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 영호당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공부 그 인연이 거기서 끊어지고 그러자 경허선사가 열반에 들어가지고 끝을 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거기에요. 영호당 박한영에도 안 내놓고 가버렸어. 경허선사가 뭐래요? 서쪽 하늘 고개 넘어 떠오르는 달과 창망 강수 아주 창망이요. 아득하고 망망하고 창망한 그거의 강과 나무들 강과 나무들은 겹겹이 쌓여있는 나무들은 배배미지하다. 매일매일 말아보지만 배배자는 말아볼 배자인데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한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보라.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여기가 묘양산. 경허선사가 그냥 갑자기 졸지에 여기로 그 안내하는 바람에 묘양산으로 뛰어들어요. 그 전봉준 장군 바로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솔들을 뒤쫓으니까 그냥 숨어버린 게 일이 숨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심신이 괴롭다라는 게 그 소리고 또 내가 매일매일 그 떠오르는 달과 그 강과 숲을 바라보지만 여기가 어딘지 나는 모른다. 배배는 산이름 배라고 합니다. 이게 산이름 배. 산이름. 그러니까 맨날 바라보지만 그 배배가 그 배배를 두 번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저 산들이 뭔지 도대체 알지 못한다. 미지다 이런 말이야. 내가 산을 바라보는데 저 산은 뭔지 또 창망한 겹겹이 쌓여있는 우를창창한 창망한 그 강과 나무를 바라보지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거기가 보면 강도 흘러가고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고개령자잖아요. 고개에 떠오르는 달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깊숙한 산골짜기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산 이름은 알지 못한다. 슬픈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경허선사가 그 어디야 겨우 그 계룡산에 가가지고 이제사 내가 선군을 만나나 보다. 땀수건 옆에 차고 지팡이 휘두르고 그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 지난밤에 내린 비로 세속의 인연을 세속의 속상함을 다 씻어버렸다. 세속의 띠끌을 다 씻어버렸노라 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조금 행복했고 망공을 제자로 맞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가.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찌들찌들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앞에 보이는 산마루에서 서쪽 하늘 고개 넘어 떠오르는 달과 또한 넓고 창망 너무 넓어서 우를창창해서 멀리 아득해 보이는 강과 겹겹이 쌓여있는 산속 나무들은 몇 년 동안을 내가 수없이 매양 바라보지만 알지 못한다. 정작 경허 자신은 이 산 이름이 궁금하지도 않아. 이곳에서 몇 년을 기거했어도 이 산 이름은 아직 알지 못해. 선지식다운 면목으로 은근 자신의 견지를 드러내고 있더라. 이것도 이제 그 이후로 또 이제 누가 경서가 들락날락한 곳이죠. 차자 신후군요.
물약지 도호요 원지지 절창항축하니 이 재금 고일려 하행약사여라. 차자는 뭐야? 이자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사가 자신을 차자라는 것은 경사 자신을 이렇게 내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호당 박한영하고는 나이 차가 좀 많이 있어요. 20살 차이인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영호당 박한영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자 하지 않아요. 아우라고 불러요. 여기서 지금 아우라고 부를 거야 아마. 응? 아우라고 불러. 왜냐 이것도 또 편지가 그러니까 영호당 박한영은 전봉준 장군네와 관계가 많이 있었던 사이예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선사와 중간 역할을 또 영호당 박한영이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또 그 집사한테 보내면 그것이 전봉준 영호당한테 전해지고 이렇게는 건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우라고 하더라고요. 이자는 차자는 이런 얘기요. 신후군. 신은 삼갈씨니까 삼가 후군 기후. 삼가 병의 기운이 최근에 삼가 최근 병 중에 근황을 내가 살펴보니까 뭐가 있더라. 약지 도후. 말은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말이야. 약을 먹지 말라는 도를 내가 얻었다. 도통했다 이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경화선사가 이것도 이제 그 피부병 고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걸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경선사가 내가 보니까 피부병은커녕 숨어 있으니까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선사가 뭐라 그래요? 요즘에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약을 먹지 말라. 그까짓 약 먹어서 뭐하냐. 내가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안 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약 그만 먹을 거야. 내가 6, 7년간 허비한 거 그거 다 좀 후회스러워. 전봉준한테도 말하죠. 이것도 그 말이에요. 내가 약을 먹지 말라는 도를 깨달은 바가 있더라. 경선사 큰 거 깨달았네. 그래서 이제 버티고 약을 드셔요, 안 드셔요? 안 드셔요. 그냥 안 먹으려면, 말라면, 나설라면 낫고 말라면 말아. 그런데도, 그래도 한번 나서보려고 또, 개소주 닭똥집 그걸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이전이라. 근데 경호선사가 이제 또 그 전복률 죽고 난 후에 이제 그냥 파라코처럼 행동을 하니까 도로 약 안 먹는다고 또 약 먹는다고 하면서 또 그걸 드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술을 가까이 하게 되죠. 약을 먹지 말라는 도를 내가 얻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뭐야 원지요. 여기가 너무 먼 곳이야. 그래 외양산이라니까. 여기가 너무 먼 곳이라 뭐라고. 다만 그것은 너무 먼 곳이라 약은 당연히 끊고 향을 꽂아서 내가 축원을 드리고 있다. 향을 들어서 약은 당연히 끊고 향을 들여서 축원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더라. 그것은 이미 아우제 있죠. 이미 아우님도 이미 아다시피 아우님 있죠. 이미 아우님께서도 아다시피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다. 지금 아다시피 지금이나 다 한 가지나 똑같다. 별 차도가 없더라. 뭐가? 약을 해봐야 안 낫는다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얘나 지금이나 똑같아갖고 그냥 안 나서. 그런데 다행히 그거나마 다행이라 이 정도만 된 것도 어디냐 이런 얘기죠. 여기 다행히 이런 얘기야. 똑같은데 어찌 그를 다행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어찌 다행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약사야. 그러니까 가까이.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이렇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고 이와 같음. 그저 그럼이 이 정도 되는 것이 다행이 아니겠네. 이렇게 해서 경호선사가 그 약을 끊게 돼요. 나중에 여기 지금 묘양산으로 가서 숨어서 약을 끊지 말라는 도를 얻은 거예요. 약을 끊으라는 도를. 약을 끊으라는 건 뭐죠? 약 구하기도 어려워. 너무 멀어서. 그래서 뭐로만 축원을 드린다. 내 병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향으로만 축원을 드리고 있더라. 이게 굉장히 경호선사가 이 문둥이 하나 그거 하려다가 아주 그냥 평생을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 그나마 아니라 다행히 문둥병은 아니라 다행이고 차도는 그럭저럭 그냥 있고 남 보기에는 얼굴까지 번지지 않고 해서 다행이고 창자가 다 온몸이 다 썩으면 어떡해. 근데 그런 일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 거는 약을 끊고 뭐 한다. 향으로만 내가 축원을 드리고 있는데 얘나 저나 그 상태는 똑같고 이것만도 얼마나 다행스럽냐 이런 얘기죠. 아이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몇 년간을 이 피부병의 근황을 살펴보니까 몇 년을 치료약을 먹었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요. 결론은 이 병은 치료약이 없어. 약을 먹지 마! 라는 토를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농담 삼아서 가볍게 피하고 있어요. 이거는 얘나저나 똑같아요. 그럭저럭 해요. 견딜만 이만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봉준 장군한테 편지 보낼 때에도 전봉준 장군이 특별히 생각해서 이제 그 부하 진씨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른 꽃이 피는 곳을 줬대잖아요. 모퉁이 한구탱이를. 개뿔 6, 7년을 거기서 숨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안 나서 나 약 안 먹어. 이래 돼가지고 삼수갑산 가서는 아예 약 안 먹어요.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약을 먹고 싶어도 이것이 너무 먼 곳에 있어. 약을 구하기가 힘드니 자연 약을 먹지 말라는 도를 내가 깨달았고 처방이 뭐더라. 약을 먹지 말라는 도에 처방을 받았다 이런 얘기지. 그럭저럭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로 지금 이 피하게 된 것도 저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영호당 박한영이. 그 오더소리를 떨고 있더라. 그것은 진실은 경호사사는 자신이 행한 문등이 하나는 무예행에 이 부병을 얻어 치료하느라 보낸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그랬대잖아요. 그 문등이를 도와주려고 진짜 무예행을 했는데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해. 피부병을 얻었죠. 그래서 경호사가 뭐라 해요. 나는 무예행이 아닙니다. 축생의 행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돼지나 개돼지나 축생이나 다름이 없지. 이게 뭡니까? 이래가면서 그 한탄하는 그게 나는 무예행이 아닙니다. 나는 축생의 행입니다가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전봉준 장군은 죽었는데 꾸적꾸적 밥을 먹은 내가 축생이지 뭐냐 개돼지만 또 못하다 라는 그런 자학이 담긴 그런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은 너무 먼해진 곳이라 설사 세속에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약은 팔할 수가 없어. 여기 너무 멀어. 왜? 그냥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어 지금. 약은 당연히 끊고 오직 향으로만 이 병이 빨리 낫기를 축원드릴 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량풍 시생지시오 호카 일락하니 재성미진 지연호요 지축지축 여불비례로다. 그래서 랑풍은 서늘한 바람이 시생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할 때쯤 해서 혹시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 오지 말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갖고 그때에 당해서 혹시 가능하냐 이러면요. 혹시 가능하냐 호가 여기서 있죠. 혹시 가능하냐 랑풍 시생 지시 호가 일악.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아주 조금이라도 파악할 때잖아요. 파악할. 그래도 재연 우리의 인연을 미진 지연호 아주 다 이루지 못한 우리의 인연을 다시 이어갈 수 있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루지 못한 우리의 인연은 뭐예요? 이루지 못한 우리의 인연은 바로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놈의 전봉준 때문에 일어나갖고 도망오는 바람에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 얘기를 지금 경호선사가 누구한테? 영호당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쥐다 이런 얘기야. 여기 한 번 악자니까 우리 한번 악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악수할 수 있느냐는 건 뭐야? 만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악수할 수 있느냐. 언제쯤 해서 찬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 해서 우리가 아직 미진 다 이루지 못한 미진지연 우리가 다시 이루지 못한 그 연을 다시 재자죠. 다시 계속해서 계속할 속자죠.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악수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느냐라고 이 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호당 박한영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영호당 박한영이 인도한 곳으로 숨어 있고 지금은 오지 말고 서늘한 바람이 불면
그때 우리가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축 내가 지극히 축원하고 또 지극히 축원하지만 내가 지극히 축원하고 또 축원하지만 여불비례다 이런 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극히 축원하고 또 축원하고 있다. 근데 여불비례 다 예의를 갖춰서 여유가 없어서 내가 예의를 다 갖추지는 못했다. 그래서 항상 경선사 그 서간문 끝머리에 여불비례가 써요. 불비례. 예의를 다 갖추지 못했다. 그 불고비례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쓰기도 하고 또 경선사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여불비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진 이후에 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 여름이 다 가고 전봉준 장군이 죽은 건 언제죠? 1849년 아니 1895년 4월 14일 음력으로는 3월 30날 그러니까 4월 24일이니까 5월 6월 7월 여름이니까 그때는 오지 말고 이제 경선사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봉준 장군 시체 갖고 뛰어갖고 시체 갖다 이장시키고 하면서 이제 그 몇 달이 지나갔겠죠. 여름에 이렇게 했겠죠. 이 여름이 가고 서늘한 바람이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가을이 올 때쯤에 이르면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의 다하지 못한 그 귀중한 인연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공부하러 오라 이런 얘기죠. 공부하러 오라. 묻고 있지만 헤어지자마자 전봉준이 다시 만나자는 언질의 서간을 보낸 것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는 내가 전봉준 장군과 이걸 했는데 말이 안 돼요. 그 후에 이제 그것이 다시 또 이 생각을 했죠. 이게 이 서간이 이상해. 왜 이런 거를 했을까? 절대로 이렇게 쓰지 못하죠. 뭐 때문에 전봉준이 또 이 경선사를 여기다 갖다 놨을게.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거의 신라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뒤에 서간문 하나가 영호당 박한영에게 서간문 보낸 게 나와요. 이거다. 왜냐면 그때도 그냥 그 영호당이 슬피 울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금강경에 나오기를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다. 약견 지상비승이면 즉견열애라고 하더라라고 하니까 마음을 추스려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영호당 박한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전봉준이 다시 만나자고 원질의 서간을 보낸 것으로 이들은 다시 만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경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간문이 그러려면 경호사가 뭐 달라고 이렇게 깊은 곳에 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 여름이 가고 서늘한 바람이 빌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 이르면 혹 아주 조금이라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게 아니고 전봉준 장군하고는 그냥 뗄라 뗄 수 없는 인척 관계잖아요. 인척. 지금 그대의 일들이 잘 풀려나가기를 지극히 축원하고 또 축원하지만 여유가 없어 예의를 갖춰 준비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그것은 경호는 전봉준 장군의 불행을 이미 줬다. 이거를 더 먼저 써서 내가 소설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영호당 박한영 그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도로 자신의 여동생이 1877년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 전홍년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죽고 물론 송이옥 삼촌도 작은아버지죠. 삼촌이라고 한 거는 결혼을 하지 못해요. 안 했어요. 송희옥이가. 그냥 그 고산에서 민병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걸 또 전봉준 장군이 그 우금치에서 퇴각하면서 이 송희옥이를 구하러 전주로 가요. 근데 가다가 그 소식을 들어요. 송희옥이가 관군들에 의해서 민병들에 의해서 죽었다. 고산에서. 고산 전투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려서 다시 아래로 내려갔는데 겨우 갔다는 게 그냥 그 어디에 우금치 피놀이. 송희옥 삼촌도 경호선사의 친척으로 전봉준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서로는 서로를 돕고 그러니까 그 부인의 작은아버지죠. 전봉준을 대원군에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누구더라? 송희옥이더라. 그래서 경호서 사람들상 전봉준의 아까운 인물이 세상에서 살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를 위해서 하루빨리 출세의 길로 나아가기를 지극히 축원하고 또 축원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빌고 또 빌고 이후 여유가 없어 예의를 갖춰 준비하지 못했다고 아쉬운 마음을 잔뜩 담아서 서간을 마무리하고 있다. 얼마 후 다시 전봉준에게서 서간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 서간문이 그 순서대로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서간문도 또 순서를 바로잡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왜냐면은 그냥 이 누구지? 그 벽송 상목스님도 모르니까 그냥 그 전병삼이가 준 그 서간이
13편이나 되니까 굉장히 커요, 부피가. 이게 길게 있잖아요, 이게. 근데 조금 그걸 간직하다 보니까 자꾸 구겨지고 이렇게 그 빛이 바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보관이 어려워서 그 액자로 만드는 거래요. 13편은.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물어봤어. 이거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요, 순서가. 그래서 스님 이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대요. 그러면 스님 이거 순서대로 받은 거야. 아니 순서도 없이 그냥 한 거래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 그 마지막 13편짜리가 북한으로 간다는 내용인데 그게 훨씬 앞에 와 있어야 돼요. 달리 돼 있더라. 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